그래서 창업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한 리더십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 혜택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2세대 이후로 넘어와서 노하우가 퇴색될 때 나타나는 네포티즘은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기업의 성공보다 개인적 성공에 더 관심을 가지는 리더들은 위대한 기업을 세울 수 있지만 그들이 떠난 다음에 기업이 계속 번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과 혁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을 고수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오하라가 쓴 세계 장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600년 전통의 이탈리아 포도주 명가, 또 캐나다의 맥주 명가, 또 프랑스의 보석 명가 등 여러 세기에 걸쳐서 잘 변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면서 특수한 노하우가 존재하는 이러한 기업의 상품들을 또 성공한 기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기업의 장점은 작업장에서의 가족 간의 우애를 바탕으로 장기적이면서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이러한 갈등이 노출이 되면 더 이상 협력을 얻을 수가 없고 먼 미래의 후손들까지 고려한 장기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가족기업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가족 간의 어떤 희생적 협력이 있을 때 초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여러 세대 간의 전통을 강조해 명예를 소중히 함으로써 어려운 고난의 시기도 견디고 가족 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커뮤니케이션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가족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회의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다시 회의할 때까지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족 기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법인, 회사라고도 하는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인 우리가 사단법인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일정한 재산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단체인 재단법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상법에서는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회사의 종류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 네 가지의 형태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형태의 회사에 대한 법률 관계를 상법에 이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을 통상 회사법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형식은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지만 상법에 규정한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업만으로 이제 구성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또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 폐쇄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이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 신뢰가 있는 소수의 기업에 적합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 채권에 대해서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한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데 대해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어떤 책임 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 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기업의 공동 경영과 개인 기업의 공동 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한명회사는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 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되게 됩니다.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 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동 출자, 신용 출자도 인정됩니다. 또한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 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제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 집행권 및 대표 권한을 가지며 각 사원이 경영, 피지의 의무를 집니다. 청산이 있어서도 법적 청산 외에 임의 청산도 가능할 수 있으며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는 가족적 또 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 회사다. 이러한 인적 신뢰가 있는 소수의 인으로서 구성되는 공동체 기업에 적합한 회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법에서는 그 합자회사를 그 한명회사와 같이 사단법인격으로 회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민법상 조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정관의 작성만으로 실체 형성 절차가 완성이 되며 설립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설립을 하고 무한과 유한 책임사원 각각 1인 이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과 유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자회사는 전형적인 인적 회사는 아닙니다. 이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사원으로 이용화된 구조를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보면 회사의 조직과 운영은 무한 책임사원 중심으로 유한 책임사원은 주주로서의 어떤 지위만을 가질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반드시 출자를 하여야 하며 무한책임사원은 재산이나 노무, 신용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과 가격, 평가의 표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의 사원으로서 참가 이유가 회사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의 출자 임무는 정관으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사원은 사원이 출자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서 그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의 양도는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대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하나여 회사의 회계장부 또 재무상태표 등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가 있고 회사의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의회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기업,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는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의해서 또 주주처에 참석해서 의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명칭을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 명칭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라는 명칭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때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실제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질 때는 필연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되며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 회사란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다. 그 회사 채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무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듯 합니다. 매우 친밀한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게 특징이며 내부적으로 사원끼리 신뢰관계가 필수적 요소이며 공동으로 회사에 경영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합정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회사입니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분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유한책임사원은 돈을 투자하고 유한의 책임만 지며 회사의 업무 집행 또는 대표로서의 권한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유한회사는 우리가 앞선 두 회사와 다르게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원이 자신의 한도만큼만 책임을 지고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사원 전체의 책임이 간접적이고 유한해서 주식회사의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해서 인적회사, 우리가 합자회사, 한명회사와 비슷하게 비공개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로서의 어떤 출자 의무를 지게 되며 권리,
의무 단계인 주식으로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 회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을 하고 회사 채무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한회사와는 비슷하나 지분 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두 형태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두 형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것이 뭐 사업자 선택 더 유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절차와 설립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개인기업으로서 사업할 때는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기업은 우리 네 가지의 법인의 종류에서 보셨듯이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 면허세, 채권 매입 비용 등의 설립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어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금이나 사업에 발생한 이익을 사용한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또는 영업에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을 형성하기가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 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지급금 이렇게 얘기를 하며 당연히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또 손실에 대해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패에서 은행 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월급을 받게 되죠.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법인기업의 경우는 주주는 출주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업이 만약에 도산을 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지만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게 보아도 될 것입니다. 자, 세금 문제에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우리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이 되며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20%, 10% 이렇게 초과 누진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되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과세 체제는 개인기업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의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나 기타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기업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의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말하자면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모두 내가 갖다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급여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급여라고 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표에서는 장단점을 제가 쭉 서술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대표자의 인건비는 법인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순금 비용으로 이제 산입하게 되고요.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사업의 경영 주체로서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는 명목이 없고요. 당연히 없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모든 그 임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그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 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개인기업은 본인이 다 소유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연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 5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는 설립 등기가 필요 없고요. 말하자면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이렇게 3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데요.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또 미수금, 받지 못한 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대여금, 또 정상적인 사업거래에 발생하지 않은 투자자산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분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그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과 비사업 이렇게 나누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것을 설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 절차상의 우리가 이제 청산한다, 파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영업을 중지하고 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반납하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굉장히 설립도 간단하지만 사실 폐업 자체도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반대로 법인기업은 상법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청산에 관해서도 상법의 파산법에 의해서 이제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 공고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청산인 제도를 둬서 그 어떤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를 청산인이 이제 다 정리를 하고 회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자, 남아있는 자산 청산하고 남아있는 자산은 분배를 하게 되고요. 또 청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을 구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